제가 앉아서 잘 안 합니다. 앉아서 하면 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원래 학교에 오래 해서 학교에서 서서 하는데 익숙해요. 서서 하는데 익숙해요. 어,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면서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보는 사람이 곧 최면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곧 이렇게 좀 자부럽죠. 그래서 계속 약간씩 움직이면서 하면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낫습니다. 아무래도 뭐 근데 제가 이전에 2005년도인가 그때 이거 짓기 전에요. 이거 짓기 훨씬 전에 그때 뭐 잠깐 이렇게 얹혀 살았었어요. 부전도 아니고 부전 스님 밑에 이렇게 오갈 데가 없어서 좀 슬픈 일이죠. 아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제가 그때 아마 고려대 박사과정 다닐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저는 원래 울산에 제절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하루 만에 수업을 다 못 들으니까 하루를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루 잘 데가 없어요. 하루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절에서 그때 하루씩 자고 있었죠. 그때 사실 지금 주지 스님도 그때 뵀었는데 서로 얼굴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또 벌써 한 10몇 년 지나니까 세월이 무섭죠. 서로 못 알아보는. 그래서 제가 지지난 달에 백인 대중공사 때 어휴 가스장삼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난리가 났네. 이거 참 깝깝하네. 저는 제가 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다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오면 지금은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승가대에 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장삼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 내가 절대 가사장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입구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나올 때 까먹을까봐. 요즘은 그렇게 까먹어요. 여러분도 뭐 비슷한, 그나마 까먹은 걸 알 때는 조금 상황이 괜찮은 거고요. 이제 까먹었는지도 모를 때도 있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까먹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첩에 잘 써놓으라. 그런데 수첩에 써놔도 별 소용도 없습니다. 어차피 수첩에 썼는데 그 쓴 걸 기억을 못 하니까. 뭐 냉장고에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 때도 안 보여요. 끝나고 난 뒤에 보인다니까요. 뭐 그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이 좀 빨리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절에서 오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정기를 뺏겨가지고 좀 빨리 사갔습니다. 생각보다 맨 이 할매들한테 막 기운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애들한테 기운을 빼가지고 할매들한테 이렇게 상납하고 뭐 이런 구조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그래서 문에 나가는 신발 신는데 옆에다가 그 가상삼을 놨어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놓고 왔네. 신발만 신고 왔네. 그래서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있는데 가상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 사진 찍는다던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만 종단이고 뭐고 그 이쪽에 올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요. 가사장삼 안 갖고 왔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너 지금 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계속.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은 필요가 없고 아직 출발 안 한 사람 있나 싶어서 출발 안 했으면 가사장삼 좀 갖고 와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연락한 사람 중에는 출발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시 가서 갖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상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쩔 수 없다. 와가지고 여기서 처음 만나는 스님한테 부탁을 하자 라는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무소에 가서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다가 처음 만난 스님이 주지 스님이에요. 전 주지 스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제가 뵀을 때 주의 스님은 굉장히 세련되고 젊은 분이었었어요. 2005년도 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 좀 익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사갔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샀고 저도 샀고 이제 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가사 장삼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깝깝하죠. 얼마나 사람이 안 돼 보였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데 가사장상을 빌려달라 하노. 그랬는데 이거 또 이렇게 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일종의 본사 대표급으로 다 이렇게 좀 팔당이 돼서 나와 있는 건데 저만 없으면 굉장히 좀 쓸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뭐 그렇게 인연이 또 만들어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쓴 것 같습니다. 자, 저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살다 보면 계속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음식이 셉니다. 그런 거 아세요? 젊은 사람은 먹고 나면 자리가 깨끗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좀 흘려요. 아니, 흘린지를 모르면 더 먹은 겁니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흘리는 순간에 파악하면 조금 덜 이제 되신 거고요. 끝나고 나서 흘렸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약간씩 음식을 흘릴 때쯤 돼가지고는 말도 흘립니다. 말도 흘려. 그래서 단어가 좀 잘못됩니다. 그래서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자식들이 이제 그걸 고쳐주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 아니냐. 뭐 키친을 치킨이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일들이 뭐 이제 살살살 생겨요. 말이 새는 거예요. 입이 새. 그래서 그렇게 새면 그나마 자식이 고쳐주면 그래? 이러면서 고치려고 하면 조금 덜 된 거고요. 아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됐지. 못 알아듣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더 되는 겁니다. 진행사항이 조금 더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들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야 될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될까? 글쎄, 예전에는 오복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홍범편에 오복이 나와요. 수, 복, 강령, 유호덕, 고종명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치아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치약 팔 때나 쓰는 얘기고 치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수가 첫째, 으뜸. 근데 지금은 오래 살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가 오래 살아요. 이 나라 전체가 오래 살아. 안 죽어. 안 죽어. 옛날에는 환갑이 동네 잔치였는데 요즘은 환갑은 잔치를 안 합니다. 그래도 한 7순이나 8순쯤 돼야 뭘 하는 거지. 환갑 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환갑에는 그냥 진짜 시골에는 환갑에 새댁 소리 듣는다니까요.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도시절이라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시골절에는 5, 60대 청년회입니다. 5, 60대가 청년회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뭐 살 날이 많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특별하지 않으면 한 90대까지 올라갈 거고 더 많이 가시는 분들은 다 세 자릿수를 넘어갈 겁니다. 상당 부분은 지금 세 자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50대 정도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된 뒤에 도대체 나와서 뭘 할 거냐에 대한 거죠. 예전에는 퇴직된 뒤에 나와서 덕담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이렇게 사시면 뭐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한 70대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정년도 옛날에는 좀 길었잖아요. 6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뭐 70대 돌아가시면 이렇게 자손들하고 이렇게 딱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되죠 뭐. 근데 지금은 50대에 나와가지고 5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절이 갑자기 갑자기 지금 깝깝하게 됐죠.
게다가 IMF 맞으면서 또 연금을 털어 쓰신 분들도 있고, 그때 정부에서 막 그걸 이렇게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 정산을 하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살 날이 너무너무 많죠. 그걸 단순히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되시면, 여러분들 정도 연세 정도가 되면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어차피 인간이 맨 마지막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추억이에요. 50 넘으면 책 보고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 감동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모든 책을 피기만 하면 한 2페이지만 넘기면 눈물이 나요. 글자가 어른어른하면서 노안이죠. 그래서 뭐 책 보고 공부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보다도 오히려 다니면서 보는 거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80이 넘으면 다니는 것도 못 합니다.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이렇게 제가 오만때만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가이드 같은 걸, 스님으로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공부할 때 누가 대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어디 답사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제가 그런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달리는 차 안에서 3시간을 뒤를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먹고 살려고 힘들었지. 그래서 많이 다니고 그런 걸 하면 그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80이 넘으면요,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녀봐도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요. 파리를 갔는데 에펠탑이 옆에까지 온 거예요. 안 내려요. 차에서 안 내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내리냐고. 다리 아프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펠탑이 창가로 보인대. 보이는데 굳이 내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파리 어디서든지 에펠탑 다 보여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 그러니까 그거 내리기가 귀찮은 거야. 거기까지 왔는데도 몸이 어디가 쑤시겠지. 연세가 많이 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한 80 정도 넘으면 재밌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다 약해지거든요. 뭐든지 체력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특별하지 않으면 경제력도 약해지고, 그러면 주변 애를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게 됩니다. 주변을 기웃거리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서 자기 중심을 세우고 그러면 사람이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나 그런 것도 다 그런 걸 알아봐요. 말해서 어린애들도 그렇고 자손들도 그렇고 그런 걸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선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자기 중심이 없고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사람들은 약간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부모니까 다 존경하지만 부모기 때문에 모두 존경하는 건 아니거든. 부모기 때문에 만만한 것도 있거든,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자기 내면을 딱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년이 만 65세에 나갑니다. 만 65세 지 생일날 나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제가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거 학교 정년을, 대학 정년도 한 60세나 이렇게 줄여야지. 저 65세까지 20살 먹은 애를 65세 먹은 사람이 가르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공대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수가 40대 중반 50대만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대학원생한테 밀립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교수니까 봐주는 거지 뛰고 붙으면 안 됩니다. 뛰고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인문학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먹혀요. 제일 오래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거. 부처님 얘기가 100년 지나봐 바뀌나. 왜? 너무 울고 먹어가지고 수천 원 동안 울고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할 게 없어요. 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변화하는 지식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지식이 있어요. 변화하는 거,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못 따라갑니다. 컴퓨터 같은 거 애들한테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하면 애한테 시키면 금방 돼. 내가 배우려면 하세월이야. 스마트폰도 뭘 이렇게 하고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자꾸 까먹어.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잘 못 들어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기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부모래도 존경심이 나오려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우위를 갖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 때는 부모가 돈을 주니까 말을 잘 듣죠. 근데 좀 머리 크고 이러면 잘 안 듣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경제력을 가지면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달리 뭔가 한 칼은 있어야 돼. 그거는 안 변하는 지식이에요. 안 변하는 지식. 그 안 변하는 지식이 뭐냐? 부처님 말씀 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쟁터에서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귀하다.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100년 지난다고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싹 가지고 있고, 명절 때나 이런 거 모였을 때, 가끔 한 마디씩 던져주면 됩니다.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라도, 존경스럽구나. 가족을 존경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족 존경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같이 사는 사람은 편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하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차이점을 조금씩 줄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내 내면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그걸 외웠다가 나중에 써먹으면 돼요. 그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아들한테 써먹을 수도 있고 손자한테 써먹어도 돼. 손자한테 써먹어도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사람이 새록새록 있어 보입니다. 꼭 뭐 있어 보이려고 사는 건 아닌데, 가족 간에는 친한 게 좋아요. 친하지만 친하면서 존경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이런 불교대학 같은 데서 아니면 절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도를 해서 내 내면이 안 흔들리게 하는 거, 한 가지. 계속 흔들리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현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끔 한 마디씩 던지는 거죠. 그리고 절대 길게 뭘 풀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 길게 하다 보면 밟혀요. 아는 게 드러납니다. 가끔 한 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여백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운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탑 같은 것도 구경하고, 타 요즘 다니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가가지고 저건 몇 층 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만 합니다. 말이 길면 언제나 불리합니다. 말이 길면 언제나 불리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불리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말하면 자꾸 찾아봅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게 위험해서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이게 참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런 거 어디서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있어. 내가 절에 다녔는데 그런 거 모르겠냐? 이렇게. 그게 멋있어 보이는 신비주의 전략입니다. 신비주의 전략.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은 가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니까, 세상에는. 내가 젊었으면 그때 무엇을 했겠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로 돌아가도 공부는 안 합니다. 마치 공부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가보면 안 합니다. 왜? 안 해서 지금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내가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족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거, 친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첫째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인다 이러지만 같이 좀 살아보고 오래 가서 이렇게 가보면, 저도 제가 박사를 4개를 했습니다. 박사를 4개를 했는데 유명한 선생님들은, 인문학 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다 만나봤어요. 수업을 다 들어봤고. 근데 멀리서 보면 참 대단해. 근데 가서 수업 좀 들어보고 이제 계속 같이 좀 있잖아요. 생각같이입니다. 생각같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같은 분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양반은 24시간 제자들하고 같이 살아요. 24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경심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족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가까이서 다 볼 거 안 볼 걸 다 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언자가 고향에 가면 인정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난 척하고 들어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내가 어렸을 때 똥기저귀 갈아주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큰 스님이 되고 싶으면 자기 출가한 사찰에서 오래 살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출가한 사찰에서 오래 살면요, 행자 때 기억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게 처음 와가지고 행자 때 어찔비찔 하던 기억을 갖고 있어. 그게 10년이 가도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그래서 출가 때 사찰을 좀 벗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아예 사람들 좀 바뀌고 난 뒤에 들어가면 차라리 나아.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해서 망신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뜨고 난 뒤에 고향으로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대단한 사람 왔다고 막 프랭카드 걸고 난리가 났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어떤 할매가 딱 와가지고, 할매가 이제 구경 온 거예요. 누구지? 막 이래가지고 딱 왔더니, 그러고 나서 공자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씨 누군가 했더니 저기 동쪽 집에 사는 공씨 아들내미구만, 이러고 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뭔 대단한 게 있어, 이렇게. 저놈 새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봤는데 뭘 사고나 치고 이러던 놈이 뭐 대단할 게 있어, 그러고 간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마조한테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마조도 혹시 강호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자분들은 강호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뭐 다 들어본, 무협지나 뭐 그런 영화 보면 강호에 출격해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강호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당나라 때 선불교가 한참 뜰 때 강서의 마조 스님, 강의 서쪽에 마조 스님이 살았어요. 그 양자강 서쪽에. 그리고 호남 그 동정호가 있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호남은 뭘 기준으로 나누죠? 그 호는 뭐예요? 호남, 영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호가 뭘까요? 네? 호남, 영남 뭐 관동별고 가면 관동 뭐 이런 지형들이 있잖아요. 나누는 분기점들이 있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시네요. 큰 관심이 없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벽골제예요, 벽골제. 그래서 벽골제 밑에 있다 그래서 호남, 호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호북, 그죠? 영남, 영동, 영남이라고 할 때는 그게 조령, 중령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동 뭐 이런 거 하면 대관령.
강릉 쪽 가면 대관령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송강 정철이 뭐 유배 가고 관동별고 가면 그게 대관령인 거고, 그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는 건 중국 전통이에요. 그래서 강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중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이러면 우리나라 얘기를 생각을 하지만 원조는 그게 중국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강 쪽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마조 스님이 강서의 마조, 강의 서쪽에는 마조가 이제 확 잡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남에는 석두 스님이라고, 그 스님도 아주 대단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 둘이서. 그래서 당시 사상계를 그 두 양반이 양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강호라는 게 원래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강호라는 말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마조 스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니까 또 그 할매가, 이 할매들이 언제나 무서워요. 직설적 화법을 쓰거든요. 좀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딱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놓고 상대방 일을 잘 간섭합니다. 그게 우리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같으면 그런 거 있어요. 야, 너 요즘 뭐 했길래 얼굴이 그렇게 안 됐냐? 이런 말 하면 싸웁니다. 싸이 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얼굴이 안 됐냐만 뿐만이 아니고 넌 참 머리가 크다. 이런 거 쓰잖아. 살쪘네. 뭐 살 빠진, 우리는 외모 이런 걸 그냥 흔하게 얘기합니다. 왜? 같이 친하다고 생각해서. 친한 사람은 우리한테는 우리라는 정서가 있거든요. 우리 돼지우리 소우리 할 때 그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가 다 우리잖아요. 뭐 집도 우리 집.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예요. 실제로 한문을 풀어봐도 국가입니다. 집가자를 쓰는 거예요. 우주도 지부집주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어떤 우리 개념이에요. 그게 농경 문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집단 문화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런 집단 문화 구조 속에서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에 대한 지적질이 쉬운 거예요. 지적질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할수록 서로 침을 먹이는 문화가 있다. 침 먹이는 문화 아세요? 침 먹이는 문화? 서로 침을 공유하는 문화? 뽀뽀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족끼리 뭐 찌개 먹고 이런 거 할 때 서로, 그렇잖아요. 덜 친한 사람끼리는 떠먹어도 친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안 떨어 먹죠. 그냥 같이 먹잖아요. 그리고 잔도 돌리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낮춰 말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너네가 찻잔 같은 거를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찻잔에 손잡이를 단 거는 우리가 달았다. 찻잔에. 그죠? 손잡이는 동아시아 문화에는 없어요. 근데 왜 손잡이가 없냐면 걔네는 개인 문화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돌리는 문화예요. 한 잔 마시고 돌려주거든요. 그럼 손잡이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뭐 술잔도 그렇고 찻잔도 그렇고. 그래서 손잡이가 없는 문화가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만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기 편하게 하려면 손잡이가 없는 게 낫죠. 그래서 문화권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질이 가능해요. 지적질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러한 돌직구를 제일 잘 던지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잘 던져요. 잘 던져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40올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한 대목을 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외워서 너무 익숙하게 외워지면 머릿속에 자막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시를 할 때 하루 종일 사시 1시간 내도록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테이프 딱 누르면 끝날 때까지 계속 테이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18번 노래 18번 부를 때도 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사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한 대목씩 이렇게 뛰어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음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세게 치고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뛰어넘으면 조금 이제 한 50대 이런 분들은 지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노보살님들이 끝나고 나서 스님 그거 빼먹었습니다. 꼭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아니,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마조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조 스님이 금이 환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또 동아시아 문화거든요. 성공하면 무조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게 금이 환향이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최대한 나를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낯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딱 돌아갔더니 거기 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돌아갔더니 노보살이 마씨 아들놈이 왔다 라고 얘기하더라. 큰 스님이고 뭐가 없어. 마조니까 그냥 마씨 아들놈, 이거 누군가 했더니 저 집에 마씨 아들놈이구만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고향에서는 참 인정받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 고향에서 인정받는 게 사실 부처님밖에 없어요. 대부분 고향에서는 이게 약발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같이 살고 있는 제자들한테 인정받고 고향에서 인정받고 이런 건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큰 스님이 대단하더라. 한 1, 2년 모시고 살아봐. 그러면 나름 또 힘든 게 있어요. 그 나름대로 또 힘든 게 또 있어요. 세상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만한 분도 없어요. 부처님만한 분도 없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빈틈없이 살았으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되게 재밌는 게,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죠? 되게 재밌어요.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혹시 파마머리의 시조인 거 아세요? 파마머리? 양촌잎 파마의 시조죠. 정확하게 말하면 좀 비싼 파마가 아니고 양촌잎 파마 싸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풀리게 그냥 뽀글뽀글하게 말아주세요.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어른들 가지고 파마를 하고 집에도 오면 인순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촌스럽게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파마머리의 시조가 부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파마잖아요. 헤어스타일 보세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부처님이 우리처럼 깎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안 깎고 우리만 깎으라 했을까요? 어때? 그랬을까요? 왜 파마가 됐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냐면 2500년 전 거기 때문에 그래요. 2500년 전 거기 때문에. 아니, 뚝 까놓고 얘기해서 2500년 전 거를 한국 거 얘기해도 어렵다니까? 2500년이 아니고 중세 국어를 얘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외워야 되는 거였었어요. 읽는 게 아니고 외운다고. 왜? 뜻이 잘 안 통하니까. 독립선언서가 1910년이잖아요. 그럼 불과 100년 전 거거든요. 2500년 전 거 이 나라 걸 얘기해주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나라에서 고주몽이 염리대수를 막 건너면서 막 부여군사한테 도망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다가 염리대수가 앞에 딱 나오니까 모세잖아요, 일종의. 고주몽이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백의 외손이고 해모수의 천재 해모수의 아들인데 길을 내라 이러니까 막 거북이 그 다음에 잉어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징검다리로. 제가 그게 2000년 전이에요. 박혁거새가 막 하늘에서 아래서 나오고 뭐 어쩌고 기말지가 아래서 나오고 박혁거새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할 때가 그 2000년 전 얘기예요. 고주몽은 진짜 웃기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세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요. 아니,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놈이 왜 도망을 간대? 그런 힘이 있으면 상대를 이기면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도망가 놓고 쪽팔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이잖아. 중이 제일 무서운 거 압니까? 이중 말고 중이. 중이. 왜? 그 얘기 처음 들어봐요?
중이 때문에 김정은이 무서워서 전쟁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담배 필 때는 절대 가서 어른이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두드려 맞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았냐? 중학생한테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아니, 더 쪽팔린 거지. 강호동한테 맞았어.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렇겠네. 중학교 2학년한테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이제 중2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2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피는 걸 보고, 아이씨, 너네 왜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고 훈계를 했더니 두다다다 맞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참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 한 따까리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참았어. 왜? 그걸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샘말로 하면 쪽팔려서. 근데 그 모세가 뭐 바닥을 났다는 것도 그렇고 고주몽이 이렇게 옆니대수 건넌 것도 그렇고 사실 그게 다 도망가고 난 뒤에 나중에 쪽팔리니까 지어내는 얘기들이거든요. 뻔한 얘기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아니 그렇잖아. 그걸 왜 도망가? 이기면 되지. 그래서 2000년 전에 그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역사의 첫 페이지들. 2500년 전 얘기 얼마나 더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얘기는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인도 얘기라는 거죠. 지금도 인도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말고 힌두교, 겐지스강 뭐 이런 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인도가 유럽보다 멀다니까요. 심리적 거리로는. 유럽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압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유럽하고 이런 쪽은 생각보다 많이 압니다. 왜? 주워 들은 게 있잖아. 그죠? 유럽의 건축물, 이러면 뭐 에펠탑, 그 다음에 뭐 노트르담 성당, 뭐 안 그러면 뭐 저 콜로세움, 뭐 이런 몇 가지 쭉 나오죠. 인도 건축물, 이러면 타지마할 외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 뭐 특별히 나올 게 뭐 있어? 그래서 심리적 거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남미 다음으로 먼 게 인도예요. 남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거기가 거리상으로만 먼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교류가 없어서 오히려 중동보다 인도가 멀어요. 중동은 뭐 이란, 이라크 이런 거 막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뭐 순위파가 어떻고 저렇고 그냥 주워 들은 거라도 있어. 인도는 뭐지? 근데 알고 보면 부처님이 인도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이 회보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걸 제가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걸 굳이 뭐하러 써야 되느냐 이랬더니 이걸 넣어야 된대. 그러면 넣으면 이거 갖고 할까? 이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또 이거 잘 안 봐요 이러더라고.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되게 제가 그런 얘기 써놨거든요. 우리가 아궁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집에서 높은 신은 부뚜막 신이었었어요. 옛날엔 불의 신. 그죠? 그래서 조항신이잖아요. 조항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오조항, 외오산신? 밖에서는 산신이 세고 지금은 이제 산이 위험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호랑이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걸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다 전멸시켜줬고, 그리고 그 관계된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했던 대호라고 하는 영화예요. 최민식 나오는. 보셨습니까?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이제 부뚜막신. 왜 불의 신이 중요하죠? 불을 옛날에 꺼도 불 붙이기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옆에 자서 빌려오는 거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혼자 자력으로 붙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정글의 법칙, 김병만 보면 불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잖아요. 정글의 법칙도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또 혹시 연세 있는 분들은 초저녁잠이 많아가지고 정글의 법칙까지 못 견딥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불 붙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잘못되면, 지금 우리 기와집을 옛날에 산 거 아니에요? 초가집 살았어요. 초가집 살면요, 잘못해서 불이 나면 마을 전체가 불탑니다. 이유가 뭐냐면 집불이 날아다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지붕에서 지붕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불 붙으면 절단입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거야말로 집안에서 제일 중요해. 그게 조왕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궁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인도말 아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도 불의 신 이름이 아그니예요. 아그니.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불교를 타고 우리 주변으로 불교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집 그거 할 때 그것도 있잖아요. 문지방 밟지 말라. 문지방 밟지 말라 들어보셨죠? 문지방 밟으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복달아난다. 그죠? 그게 인도 풍습이에요. 이게 복달아난다는 말들이 대부분 내용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이제 금기시는 하는데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해 라고 할 때 쓰는 게 복달아난다는 표현이거든요. 인도는 부엌이 집안에 없어요. 마당에 부엌이 있어요. 왜? 더우니까. 막 40도, 5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부엌을 놓으면 사람이 잘 수가 없어요. 열이 차가지고. 그래서 마당에다 놓고 열을 날려보내는 구조예요. 최대한 빨리. 집안에 차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추운 문화예요. 춥기 때문에 부엌을 낮게 해가지고 그 취사열을 다시 난방열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엌이 한 단 낮은 거죠. 왜냐하면 불이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맞죠?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닌데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 부엌은 한 단 이렇게 낮게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게 집안에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인도는 마당에서 화덕같이 이렇게 폈다가 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불에 대한 신성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집신이 어디 산다고 생각을 하냐면, 집에 있는 신, 집을 도와주는 신이 어디 사냐면 문턱에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설주. 그래서 거기를 밟으면 기분 나빠한대, 얘가.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불교 문화가 여러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식이 좀 되면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젊었을 때 공부한다 뭐 이러는데, 젊었을 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는요, 나이 들어서도 됩니다. 단순하게 막 외우는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연세가 들면 뇌가 청정 기능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뇌 세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뇌가 스스로 맑아지고 싶어하는 힘. 그래서 자꾸 단어들은 날리는 거죠. 하지만 관계라든지 이렇게 이해하는 힘은요, 나이 들어도 이건 상당 부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IQ 검사를 하면 그거 있거든요. 아예 젊었을 때보다 약간 나이 들었을 때 IQ가 더 나와요. 왜? 지능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관계성에 대한 거, 흐름에 대한 이해는 나이 들어서 더 돼. 그래서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2500년 전 인도 걸 얘기하니까 좀 다르죠, 우리랑. 방금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화덕에다가 불 피고, 누구는 집 안에다가 불을 피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밥하는 것도 다릅니다. 밥하는 것도. 인도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부처님 여기 맞이 올리나요? 맞이 올리는 거 저거 보면 막 맨밥만 막 꼬봉으로 올리죠. 부처님 참 드시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걸 이제 고봉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봉밥. 고봉밥. 저거 이제 풍요롭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저게 부처님 맞이 그릇 보면 어휴 저렇게 큰가? 이러지만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음식 한 끼 양이 저 정도 돼요. 왜냐하면 따로 먹는 게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가지고 전부 보충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밥만 저렇게 셀이 줄까? 반찬은 왜 안 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밥만 먹고 좋겠어요? 부처님은 밥하고 과일을 먹어요? 그럼 뭐 반찬으로 과일을 먹나? 무슨 안주예요? 과일 안주? 이렇게? 밥 먹고.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부처님은 아마 변비는 없을 거다.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침부터 냉수를 한 컵 드시고 시작해요. 근데 그게 원래 물이 아니고 차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 사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송할 때 보면 아금청정수 변이 감로다잖아요. 제가 지금 물밖에 못 올리지만 실제로 그게 감로차처럼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뭐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죠. 차린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어?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죠? 실제로 반찬도 올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저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밥하는 것도 다르다. 인도 밥하고 우리 밥하고. 우리는 저 어렸을 때까지 70년대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맞죠? 뭐 없는 데는 없었지만 시골에 가면 보릿고개가 있었어. 7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물을 더럽게 넣어서 먹어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음식에 물타기를 합니다. 콩나물국 생각해봐요. 콩나물 한 주먹에 물이 겁나 많이 들어가요. 그걸 탈수시키면요, 만약에 탈수시키면 진짜 양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족이 먹는 식재료의 양이야.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을 넣고. 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떡밥 먹잖아요, 우리가. 수분이 많은 밥. 쟤네 밥은 날아가는 밥이잖아요. 쟤네는요, 식자재가 많아요. 왜?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해서 쟤네는 보릿고개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자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을 양으로 먹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국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추워서 그래요. 옛날에는 열 보충하려고 뜨거운 국물을 먹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점점 그게 없어져요. 우리도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뜨거운 국물 먹는 문화도 없고, 왜냐면 날이 더우니까 40도 막 55도까지 올라가는데 누가 그 뜨거운 국물을 어떤 미친놈이 먹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찜질방에 가서 미역국을 먹는 게,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고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미역국을 먹는 거지, 거기서 뭐 한 40도 55도 되는 데서 미역국을 못 먹습니다. 인간이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라요. 문화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불교가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부처님이 탁발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 탁발이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어 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어 먹는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음식이 남아요. 음식이 계속 남는다니까.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저장해서 못 먹습니다. 율장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짠 주스를 점심에 먹지 못한다. 왜? 발효가 돼요. 발효되면 뭐 술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인도 사람들은 원래 옛날 사람들은 술 잘 안 먹습니다. 왜? 술 먹으면 열이 나거든요. 더운데 열까지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추운 지역 사람들이 원래 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몸도 따뜻해지고 힘도 생기고. 근데 더운 지역,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호주 같은 데 이런 데 해외여행 가면 이 동네 사람들은 꿀 안 먹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왜? 더우니까 그런 걸 안 먹어요. 몸에서 열 나는 거는 피한다니까요. 열체질인 사람들은 삼 안 먹는 거 있잖아요. 삼을 줘도 이건 내가 몸에 안 받는데 이러면 몸이 밀어냅니다. 몸에서 열 나는 것 같은 거는 밀어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래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추운 기후 때 쪽이 술을 많이 먹죠. 그래서 인도는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장이 안 돼. 더운 기후 때문에. 그 다음에 식자재는 많으니까 남으면 또 새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저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버려야 되고, 버리는데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그 율장이나 이런 데 봐도 뭐라고 나오냐면 땅 파고 묻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잘못해서 전염병 돌까봐. 아열대 기울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습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림병이 돌면 절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한 만큼만 딱 먹을 만큼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보면 냉동실은 아무리 커도 채워져요. 까만 봉지만 있으면 냉동실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참 놀랍지? 왜?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음식을 하고 나면 남을 것 같을 때 누구를 주는 거냐면 수행자들은 식사 전에 돌아요. 식사 전에.
그러면 남을 것 같은 걸 미리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들은 식후에 돕니다. 식후에 돕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를 하고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받아가면 네가 저거 땅 파고 버려야 돼. 땅 파고 버리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영상 40도인데 땅 한번 파볼 테요? 그래서 인도 거지는 진짜예요. 인도에 자존심 있는 거지들은 지금도 뭐 돈 같은 거 주면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아니면 어쩔 건데 이런 거. 그래서 동아시아하고는 문화가 틀려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음식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불만 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가끔 떼놓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국 한 번 끓이면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막 한 솥 끓여가지고 계속 불 떼서 계속 먹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식을 준다는 거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전혀 문화가 달라요. 지금 식당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 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가 돼지 키우는데 잔반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고맙지. 그렇지 않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지금 다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쪽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탁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 정의로운 거예요. 그 동네는 문화 구조가. 그래서 지금은 조계종 같은 데서도 이 동아시아에서는 탁발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인식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조계종의 승려법에 보면 탁발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계종단에서는 탁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인도에서는 부처님도 하신 거를 금지를 시켜놨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문화가 다르니까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으면 계속 사람이 힘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여러분 세대는 아마 별로 그러지 않았을 거고 저 세대만 해도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걸 다 읽어야 되는 세대예요. 근데 읽으면 한국 문학은요, 읽으면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DVD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춘향전, 흥부전 이런 거 하면 이렇게 DVD로 돌아가잖아요. 동영상으로 어떻게 했을 거야. 그런데 유럽 같은 걸 읽으면 말은 세계 문학 전집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유럽 문학이거든요. 대부분의 책이 다 유럽 문학만 있습니다. 동아시아 거는 아마 가와바다 야스나리, 그 다음에 펄벅의 대집. 근데 펄벅도 미국 사람이었고 실제로는 없어요. 그게 러셀이 서양 철학사 쓰면서 제기한 의문하고 똑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러셀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나는 서양 철학사라고 쓰느냐. 그전에는 전부 세계 철학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계 철학사인데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건 서양 것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셀이 서양 철학사 서문에 나는 서양 철학사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훨씬 더 학자적 양심을 보였죠. 세계 문학 전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아시아 사람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유럽 거예요. 근데 그 세계 문학 전집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끔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왜 쟤네들은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문화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머릿속에 잘 안 외워지고 우리는 이름을 어른하고 따로 짓습니다. 근데 걔네는 막 붙여서 짓잖아요. 무슨 2세, 3세 이래가지고 그놈이 그놈인지 그놈이 저놈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 헷갈려. 이름도 길고.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막이 흘러가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외우고 있는 거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잘 이해될 때 그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해하고 싶으면 인도 문화까지 같이 이해하면요 훨씬 쉬워요. 왜 파만 머리를 했겠습니까? 저기에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어때? 그리고 이 부처님은 수염이 없네. 일반적으로 다른 불상들은 다 수염이 있는데 부처님이 수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때? 원래는 수염이 없었어요. 저희도 지금 깎고 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수염 없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내시하고 애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이 젊은 사람을 어린이,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훈민정음에도 나오잖아요. 어린 백성이 그러면 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낮춰보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좀씩 그리게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로 오면 불상에다가는. 그러니까 원판은 수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게 보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간 성형을 지금 하신 거죠, 현대적으로. 원판에는 없다더라 이러면서. 근데 원판에는 곱슬머리도 없어요. 원판에는 부처님은 곱슬머리도 아니죠. 삭발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전해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요 한 번만 보세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내가 이걸 찾았어요. 그래, 의미가 있거든. 어렸을 때 지금 어린애들 신생아 나면 머리 밀어주잖아요. 요즘도 밉니까? 한 번씩 밀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미는 사람도 있고 안 미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무조건 다 밀었어요. 한 번씩 빡빡.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렇게 깎아놓으면 뭐 머리숱이 뭐 많아진다더라. 딱 들어봐도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게 숫자가 늘어날 수는 없잖아. 굵어진다는 건 가능한데 굵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면도도 매일 하는데 그럼 나중에 전봇대만한 수염이 나오나? 그렇게 굵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굵어지다가 빠지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지금 연필심만한 것들이 막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머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숨 많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게다가 옛날에는요, 삭도를 머리에 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생아는 이게 머리도 부드럽잖아요. 머리도 부드러운 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애가 움직여요. 머리 깎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난리를 친다고. 그래서 삭도는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발소 가면 이렇게 가죽에다가 샥샥샥 해갖고 이게 깎아주던 면도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절단 나는 거예요. 애가 머리 깎고 있는데 이렇게 싹 되면 인생 사요나라 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행동을 왜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가 빠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았더니 아주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서 쓴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안 읽어서 딱 하니까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서유기로 유명한 현장 스님이 계셨는데 이 어른이 중국에서 이제 한참 뜨는데 인도 갔다 와서 한참 뜨는데 그때 황제가 당고종이에요. 당태종 아들입니다. 당고종인데 당고종이 지병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풍통이라거나 뭐 그런 비슷한 병 있잖아요. 뭐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현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관절에 바이러스 들어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풍이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발작을 하면 몸을 잘 못 가눠. 그래서 나중에 측천무가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누라가 이제 옆에서 다 의결해주고 몸 아플 때마다 마누라가 이제 해주다가 나중에 마누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도 그런 병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황제라도.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또 단명한다고, 황실에서도 잘못하면 애가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현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살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뭐 비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현장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삭발해서 출가시키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절로 들어가서 계속 살으라는 뜻이 아니고 임시로 출가해서 부처님 기운을 받아서 빼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무당집 같은 데 가면 어디 팔아주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걔를 삭발해서 현장 선생님 밑으로 출가를 시켰어요. 그게 불광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랑 똑같아, 이름이. 불광왕이에요, 불광왕. 근데 얘가 잘 무탈하게 커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게 제 4대 황제인 중종이에요. 중종. 당나라 4대 황제인.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유행하는 거예요. 귀족들 사이에서 야 저렇게 하면 저게 애도 안 아프고 팔자가 더럽게 좋다더라. 이해가 되죠? 그렇게 돼서 그게 바람같이 불어가지고 다 삭발 문화가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가 애를 한번 다 머리를 깎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출가입니다.
출가 문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중세가 넘어가고 근세로 넘어오면서 이 동아시아에 이제 불교가 유교에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게 민간 풍습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애들 머리 깎는 풍습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 시대가 다 끝나니까 왜 머리를 깎느냐라고 하니까 뜻을 잘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 뜻은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풍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한다더라만 알지? 왜 지내는지 알아? 그러면 글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머리를 계속 깎아왔으니까 깎은 거예요. 가지고 이제 왜 깎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지어낸 거죠. 야, 그럼 머리숱이 많아진대. 이게 불교 풍습이에요. 근데 지금도 스리랑카나 이런 데 가면 애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 출가시키는 게 있어요. 절에 와서. 일종의 기독교식,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세례 같은 거예요. 세례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문화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도 이게 있었어요. 그 풍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옛날 거고 멀고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이런 불교랑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리면 교리 이런 식으로다가 좀 복잡하게 접근을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가르쳐보자 라고 해서 쉬운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2권을 썼는데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책 쓰는 게 일이에요. 올해는 2권 만들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 5권 만들었는데 올해도 한 7권.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게 붓다술래는 부처님 생애에 관계된 책이고요. 에피소드 인도는 그 배경, 인도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거.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늘상 그런 얘기를 해요. 문화사적인 공부. 네, 문화적인 공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생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배경을 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쉽게 가기 위해서 기림을 다 넣어놨어요. 기림을 넣어놨어요. 기림을. 여기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 부처님은 파마머리인가? 부처님은 파마머리인가?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옵니다.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인도에서는 또 젊은 사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인도 불상은 또 젊어요. 요즘은 동아시아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쭉 직접 다 가보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못 가는 사람들은 간접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진이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좋은 거는 안 변하는 데 대한 투자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계속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공부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나를 바로 세우는 거. 그게 종교 공부예요. 그게 종교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100세는 사신다고 보셔야 돼요. 노래만 100세 인생이 아니고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튼실한 반려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틈틈이 놓고 머리를 문대세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돼요. 그리고 이런 절에도 도시 안에 이런 사찰이 있다는 건 여러분 참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월정사 저 산골에 살거든요. 곰하고 같이 삽니다. 곰하고 눈하고 같이 살아요. 눈도 겁나고 그러니까 저기 동계올림픽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시 안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 이 동네의 복이고 여러분의 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를 만드시는 큰 스님의 원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도 책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와가지고 자기를 계속 바로 세우는 초하루 보름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달이 시작하고 기울 때, 변화일 때
변화일 때 내 자신을 바로 잡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초기도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절에도 많이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